박사학위 취득에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논문 작성과 통계 분석 하다가 막히면 어떡할까요? 오늘 영상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까요? 박사학위 취득과 논문 작성에 대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박사학위 처음부터 논문 작성 과정, 학위 받는 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IQ가 2자리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고등학교 성적도 꼴찌였습니다. 영어는 중학교 때 포기했습니다. 수학은 고등학교 때 포기했습니다. 대학은 당연히 못 갔죠. 회사 들어가서 학력차별 때문에 대학을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성적이 안 좋아서 도전해도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번뜩 누군가 어떤 정보를 알려줘서 14년 만에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 졸업, 박사학위 취득, 최우수 논문상 수상 등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다소 길지만 갑자기 번뜩 누군가 알려주는 인생의 귀중한 정보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사학위 취득과 최우수 논문, 표절 없는 논문 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본 영상에 달린 댓글에 모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한 번은 전체 설명을 하려다 보니 길게 제작될 것 같습니다. 아재 개그를 발휘해서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본 영상을 다시 찾기 어려우니 구독을 누르시면 다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시작부터 통계 분석과 마무리, 학술지에 논문 등재하는 방법, 논문 표절과 좋은 논문은 무엇인가, 박사학위 빨리 받기 위한 노하우와 논문에 대한 모든 정보 궁금하시죠? 박사학위와 논문에 대한 다양한 꿀팁 정보를 계속 제작 등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성몽 박사 검색하시고 구독을 누르셔야 동영상 검색이 쉽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성몽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박사학위로 시작한 책이 있는데요. 보셨나요? 박사학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의 주요 내용을 리뷰하면서 추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1부에는 이제 박사학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고요. 제 2부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 빨리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논문 관련만 보실 분은 이제 중간에 건너뛰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앞부분과 중간 부분에도 꿀팁과 중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쉬운 박사학위 주요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박사학위는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면 받게 되는 거죠. 박사는 대학교, 석사는 대학원 졸업하면 되는데 박사학위도 박사 과정을 마치고 논문이 통과되면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고 박사학위의 정규 수업을 이수하고 보통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 통과하고 논문만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주게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는 게 어찌 보면 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사 과정은 단순한데 논문에서 왜 어려움이 겪는지, 어떻게 하면 논문도 빨리 통과해서 박사학위를 빨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책 뒷부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주요 정보 같이 보겠습니다. 박사라는 것은 이제 넓을 박의 선비사자를 주로 이제 한문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박사는 통상적인 의미로 어떤 일에 정통되거나 숙달한 사람을 말하고, 역사적으로는 이제 교수의 임무를 맡거나 이제 전문 기술에 종사했던 사람에게 주는 벼슬이었습니다. 또 대학교에서 교수진 한 사람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본 영상은 이제 자막은 영어로 제공될 예정이라 자막은 구어체가 아닌 이제 문어체로 작성되게 되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사학위는 영어로 이제 닥터스 디그리라고 해서 DD도 있고요, 뭐 MD, LLD 이렇게 전공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철학 박사라고 해서 PhD라고 대부분 씁니다. 그래서 PhD를 주로 쓰는데요. 철학 박사라는 거는 이제 철학 분야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이제 확장해서 넓은 의미로 학문 전체를 의미해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PhD가 이제 박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박사 과정은 보통 외국어 시험과 종합 시험을 보는데요. 2학기 때 외국어 시험을 많이 보고 3학기가 되면은 전공시험 보고 종합시험 보고요. 이렇게 되고요. 통상 종합시험은 전공 3과목 정도가 나오는데 연구 방법론을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는 화면 외에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학교별로 학과별로 좀 차이점이 있고요. 주요 대학별 안내는 논문 자료실에 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사과정은 보통 2년이나 2.5년 정도가 소요되죠. 그래서 총 5학기로 통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규 수업 4학기하고 논문 학기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는 이제 통상 8년에서 10년까지가 박사과정 최장 소요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수료해서 끝나는 거죠. 이 10년 안에 어떤 임시 중단해서 연장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별로 좀 차이점이 있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리겠고요.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박사학위 정보 중에 보면은요,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전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2012년 기준으로 해서는 또 경비를 보면 2천만원 미만이 53.8%, 수도권은 39.8%, 비수도권은 70.8% 해서 일단 비수도권 쪽이 경비가 좀 덜 드는 것으로 실제로 나타났고요. 네, 여기 있는 자료가 책 작성할 때 자료이기 때문에 그 최근 자료는 논문 자료실에 보면 최근의 정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자료로는 박사학위 전체 비용이 3천만원 미만 비용이 이제 58%였고요. 3천만원 초과 비용 인원이 42%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에는 제가 볼 때는 대학원과 큰 차이가 없는데 박사 과정을 좀 더 오래 한 사람은 많이 들고 적게 한 사람 적게 들고, 그래서 대학별로 비용 차이가 있다는 것보다는 이제 기간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원과 큰 차이가 없는데 빨리 마치면 비용이 적게 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사과정 수료의 허가실인데요. 박사과정 수료는 이제 입학해서 정해진 수업에서 F만 나오지 않으면 수료가 됩니다. 일부 F 나오더라도 재수강할 수도 있고요. 박사과정 수료는 이제 박사과정에서 이제 외국어 시험이라든가 전공시험 이런 것과 상관이 없고요. 일단 정규 수업만 마치면은 수료가 되고요. 박사과정 수료 증명서를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요, 박사과정 수료는 학위가로 인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학위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수료만 하신 분들의 좀 학위가 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학위 못 받는 이유 보겠습니다. 박사 과정에 입학을 해서 못 받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많은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정리한다면은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논문이 일단 완성이 되면 그 수준이 정말 낮더라도 박사학위는 어떻게든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중요한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논문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 시작도 못한 논문이라든가 뭐 주제를 못 정한다든가 연구 모델, 뭐 설문, 이렇게 좀 뭔가 진행이 안 되면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설문까지는 좀 진행이 되면 더 도와줘서 저희가 졸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책에 있는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과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석사처럼 학교 입학해서 수업 시간만 잘 받고 하면은 졸업하겠지, 이렇게 하면 박사 학위를 좀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 박사 과정에서 수업 말고 논문 학기가 있는데 그때 쓰려고 하면은 너무 늦고요. 논문이 보통 1, 2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단기간 내에 박사 학위 받으려면은 박사 과정 입학하자마자 논문을 써야 됩니다. 입학하자마자 논문을 쓰지 않으면 상당히 정규 시간 내에 쓰기 어렵고, 그 정규 수업이 끝나면 지도교수하고 만남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수업 시간에 자주 만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박사학위를 못 받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결론은 이제 논문을 완성하면은 무조건 이제 박사학위 되는데, 논문 입학하자마자 논문을 써야지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박사학위 시작할 때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통상 박사학위는 4년, 7년, 물론 2년 만에 받는 경우도 있고 7년 이상 걸리는 분인데요. 이 시작할 때 알아야 되는 거는 박사 과정에서는 수업도 중요하지 않고 외국어 시험, 종합시험도 중요하지 않고 정말 그 논문이 완성되면 박사학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논문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작할 때 알아야 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책에 있는 내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어느 대학 가면 좋은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우리 스카이 대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최소 5년? 일단적으로 좀 상위권 대학일수록 박사학위 받기가 어려운데요. 이거는 그 박사학위 받는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논문 마지막 학기가 보통 논문 학기로 되어 있는데요. 논문 학기에 논문을 제출 못하면 연구 등록 학기라고 해서 한 학기만큼은 아니지만 또 별도로 또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학교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책에 있는 내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또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박사학위 심사 논문을 제출하는데요. 제출하기 전에 학술지, 저널에 논문을 한두 편 발표했는지 점검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박사학위를 좀 빨리 받지 못하게 된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논문 발표한다는 게 퍼블리시, 등재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발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해외 저널지에 내는 게 요거 좀 제일 어렵고요. 국내 등재지라고 또 등재 후보지라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 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논문 편수가 많고요. 그 중에 선발이 돼야 되거든요. 추가적인 정보를 다음 장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교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보다는 지도교수를 먼저 선정하고 학교를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도교수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논문이 어느 정도 되면 통과시켜 줄지 여부를 지도교수님이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교수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논문 중간에 지도교수 바꾸는 거, 이거는 행정적 절차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도교수 바꾼다는 것은 학문적인 이혼이라고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도교수 바꾼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고요. 교수님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하면 바꾸지 않는 게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자신의 우호적인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의를 드리고 확실하게 뭔가 확인한 다음에 교수님인 학교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통상 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랩에서 박사를 얼마만큼 많이 졸업을 하는지, 지도 스타일이 어떤지, 이런 것을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 또 졸업생들에게 확인을 먼저 하고 가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는 정말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보이는 화면 내에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논문 자료실에 보면은 이제 주요 학교별로 졸업 논문 제시 기준을 몇 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박사학위 빨리 받기 하는 핵심 내용 3가지인데요. 이거는 좀 더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가이드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른 교수님들, 다른 분들이 호통을 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구성하였다라고 책에 되겠습니다. 네, 박사학위를 빨리 받기 위한 3가지 정말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박사학위 청구 논문 하기 전에 외국 학술지라든가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거제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도교수님한테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심사위원들이 있거든요. 이 선정 정말 잘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선순위를 선정한 학술지 게재, 이거는 박사 논문 전에 좀 발표를 많이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박사라는 게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얼마큼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이미 학술지 발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혼자서도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런 학술지 발표를 많이 하면 통과를 안 시키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학술지 발표가 없으면은 박사학위를 통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학술지에 게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박사 졸업자 전수조사를 보면요. 일단은 논문 한 편 이상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체의 70.3%, 그런데 학술지 게재 없이 박사학위 받는 비율도 24.7%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율만 너무 하시면 안 되시고요. 학술지 게재 없이 박사학위 논문만 가지고 학위를 받는 분도 있긴 하지만 좋은 대학들은 확실히 논문 게재율이 좀 높습니다. SCI급 굉장히 좋은 학술지에 등재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여튼 그런 게 좀 역시 대학교 네임밸류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보겠습니다. 박사학위 졸업 전에 이제 평균적으로 논문 게재 건수가 5.1건이 평균이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는 좀 많지 않고요. 근데 박사학위 자체가 목적인 분들 있죠. 학위만 받으면 된다, 논문 자신 없다, 이런 분들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책을 좀 보시면 그런 내용에 좀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학술지에는 논문이 게재가 안 되더라도 박사학위 논문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아시죠? 그 박사 졸업자 전체 전수조사 결과가 보시면요, 네, 박사과정 진학 이유라든가 다양한 정보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논문 자료실에 최신 정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박사학위 빨리 받기 핵심 내용 3가지 중에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선순위로 지도 교수님과 관계 중요하다 말씀했는데요. 일단 지도 교수님과는 연구 실적이 좀 있어야 좋고요. 랩 활동도 좀 잘 하고 평상시에 교수님과 관계를 잘 설정하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선순위로 설정한 논문 심사위원 배정, 정말 중요하거든요. 총 5명의 심사위원이 있는데요. 논문 심사위원이요. 통상적으로 지도교수님이 이제 두 번째가 되고요. 첫 번째 있는 분이 심사위원장이에요. 논문 보시면 맨 앞 논문 페이지 앞에 심사위원 명단 쭉 있거든요. 두 분 빼고 나머지 세 분을 기존의 교수 랩에서 졸업한 선배 박사님이 온다든가 이제 친밀하신 분들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점점 빈도가 약해지고 있지만 일단은 같은 논문 심사위원이 중요한데 이런 심사위원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엄격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종 논문 심사는 보통 3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결과를 내야 돼요. 실제로는 3회가 안 되는 가능성 안 될 수도 있어요. 여하튼 3회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논문 심사 발표 1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심사위원들의 지적을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친밀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하고 학문적인 거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는데 나이가 어리고 적고 굉장히 친하더라도 그 학문적으로 어떤 지적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해요. 그거를 첫 번째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 수정이 힘들지만 역시 무조건 수정을 한다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이것을 너무 정황 이유를 대면 굉장히 불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에 정말 잘 하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좀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1차 심사 때는 이제 학위 청구자에게 불리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바뀝니다. 몇몇 분은 심사를 좀 합격시켜주고 했는데 본인만 내가 좀 이렇게 합격 안 시켜주고 있네 이런 거 알게 되면은 그 심사위원이 좀 불리한 시점이 되거든요. 일단은 5명 모두한테 그 합격 사인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개별적으로. 근데 심사위원님들이 한번 지적한 내용이 개선되지 않으면 합격 날인을 좀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청구자가 잘 해결을 해야 합니다. 심사 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학교별로 차이점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예비 심사 기간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논문을 청구하는 그 학기보다 먼저 예비 심사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 행정실에 미리 꼭 해야 되고요. 논문 학기보다 그 전에, 논문 학기 직전에 꼭 뭘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놓치면 한 학기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 심사는 보통 연구 등록 기간이 있고요. 이제 심사 요청 제출, 논문 지도비 납부하고 심사위원 추천하고 행정 절차가 학교별로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논문 제출하고 논문 심사 실시하고 논문 종합보고서 제출하고 심사 요지 제출하고 논문 제출하고 지도교수님이랑 심사위원 말고 학교 행정실하고도 할 게 있으니까 이거는 좀 개별적으로 좀 더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 심사는 합격을 했는데 논문 제출 시점까지 한 달 이상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도교수님이 다 심사는 합격했는데 논문을 추가로 보완하라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여하튼 논문은 정말 제가 보니까 졸업학기 직전까지 완성도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최종 인쇄되면은 논문은 평생 수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정말 논문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합격하더라도 최종 제출 마지막까지 수정을 계속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본인한테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1장을 마치고 완전 중요한, 정말 중요한 2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박사학위 빨리 받는 방법, 박사학위 논문 빨리 쓰는 방법, 논문 빨리 통과하는 방법, 박사학위 완전 정복, 이런 문구로 제가 책을 쓰려고 했는데 주변에 반대가 심했습니다. 반대했던 이유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박사학위 논문 빨리 받는 방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궁금하시죠?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구독을 누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량이 길어서 다시 버리면 이거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책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구성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쉽게 쉬운 것만 알려주면 호통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근데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박사학위 받기 위한 가이드 부분이 참고를 하시고, 박사학위라는 거는 진정으로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진정한 연구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라고 책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논문에 대한 모든 정보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논문에 대한 정의 나와 있고요. 학위 논문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적은 글이라고 할 수 있죠. 영어로는 thesis, article, paper, dissertation 다양하게 좀 있는데요. 학위 논문은 통상 연구 방법론에 의한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제기, 관련 문헌의 고찰, 자료 수집, 실험, 자료 분석, 실험의 결과 토의, 결론 제시 다양하게 좀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위 논문은요, 전체적으로 형식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형식적인 게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첫 번째는 문제의 제기 단계에서는 이제 연구 과제 본질에 대한 부분들, 둘째 문헌의 고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행 연구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선행 연구 결과를 그대로 쓰면 표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따라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자료 수집이라든가 실험 단계에서 나오는 인위적인 조작과 통제 통해서 하는 부분들 있고요. 그 네 번째에 자료 분석,
또는 시험 결과의 토의 단계에서는 정말 검증된 방법, 통계 처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주는 거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론 제시에서는 이제 그동안 했던 자료나 자료 분석 결과 바탕으로 해서 연구 과제에 대한 해답을 이끌어내고 끝을 맺는 과정.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논문 종류에는 이제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술 논문은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누가 공부를 열심히 했나 하는 거고요. 학위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이게 정말 박사학위가 좀 어려운 게 이 사람이 논문 제출자가 전문적인 연구자로서 갖출 역량이 가지고 있는지가 평가되는 요소이거든요.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학술 논문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얼마큼 했는지, 그래서 학술 논문 전에 학술지에 최소 한두 편 이상 발표했는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이 제출이 좀 쉽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논문 스타일에 관련해서는 뭐 실험적인 거, 뭐 계산, 이런 실험 부분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논문이 갖춰야 될 조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독창성, 객관성, 정확성, 친밀성, 검증성, 윤리성 등이 있는데요. 일단 독창성이라는 거는 남과 좀 달라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좀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독창적인 것은 또 객관성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또 객관성이라는 거는 연구자에 따라서 해설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확성이라는 거는 그 논문에 있는 통계 자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확히 기술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친밀성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검증성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건데요, 쉽지 않고요. 윤리성은 최근에 계속 중요하죠. 표적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논문을 간결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렵죠. 논문이 쉬운 게 아니고요. 전체가 다 되어 있는 논문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구는 하시되 다 돼야 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문의 구성을 볼 텐데요. 논문은 논문 제목과 초록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서론, 본론 전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본론이고 자료 분석과 토의, 결론, 시사점, 참고 문헌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되면은 괜찮습니다. 초록에는 이제 앱스트랙트죠. 이 부분은 논문의 요약 부분인데요. 논문이 한글이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이 부분도 좀 깔끔하게 좀 핵심 위주로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작성 방법이 좀 있습니다. 이 참고하는 것도 다양하고요. 언어도 다르고, 이게 논문인지 책인지 학술인지 인쇄물인지 이 기준이 종류도 많고 기준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원칙으로 작성하게 되는데요. 미국 심리학회 APA 기준이 제일 좀 유명한 기준입니다. 줄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규칙이 좀 있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자명, 학교 논문 제목, 학위명, 학위 연도 이렇게 쓰고요. 단행본 같은 경우는 저자명, 도서명 이런 순서로 쓰고요. 이 기준도 이 논문 자료실에 보면 좀 몇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논문 전체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논문 작성 순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이 연구가 실험적인지 순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문헌적 연구 이런 걸 많이 하고요. 논문 서론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논문 제목 정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논문 제목 정하면 논문 절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자신이 잘 아는 분야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요. 직장인들은 정말 자신이 잘 아는 분야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책에 지금 슬라이드는 없는데 책 보시면 논문 통계 분석할 때 그 분석을 해설을 할 때 자신이 아는 분야가 되어야지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야가 역시 또 흥미가 있고 자수식과 분석이 가능하고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논문 주제를 선정했으면 관련 문헌을 또 50개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여야 됩니다. 객관성 있는 논문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또 완성 가능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도 교수님이라든가 선배님들이 조언을 해주시지만 섭섭한다고 하면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알고 있고 객관성 있고 완성 가능한 분야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논문 주제가 되겠고요.
그 논문 주제를 정했으면 관련 문헌을 좀 검색을 해서 프린트를 모두 다 해야 됩니다. 프린트를 꼭 하셔야 나중에 참고할 수 있고요. 국회 도서관이라든가 RISS 이런 학술 연구 서비스 하는 곳에서 하면 되는데요. 집에서 하면은 다운이 안 되거나 무료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학교 도서관 가시면 제휴가 되어 있어 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은 자료는 모두 프린트를 해서 정리를 별도로 좀 하셔야 돼요. 이 정리를 해서 나중에 참고를 할 수 있거든요. 정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특히나 참고 논문의 설문지와 측정 변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책을 좀 자세히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문헌 정리 끝나면은 이제 연구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요. 연구 계획 세운 다음에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선행 연구를 참고하는 게 중요한데요. 독창적으로 한다고 갑자기 어떻게 문득 떠오른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선행 연구의 세트 방식을 왜 이렇게 하는지 대한 객관성이 있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행 연구를 보고 하셔야 되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정리가 되면은 연구 계획서는 지도 교수님께 한번 승인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연구 계획서 샘플은 논문 자료실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문인데요. 설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게 되면은 설문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설문은 연구자가 묻고 싶은 것을 편안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꾸 그냥 물어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설문은 통상 논문에서 영향도를 하는데요. A가 B에 미치는 영향도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A에 대해서 물어보고 B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에 그 A와 B하고 영향도를 통계나 이런 거 거쳐서 영향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물어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정말 중요한 것은 설문 항목 이거를 혼자 연구자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행 연구에서 나왔던 것을 가지고 해야 돼요. 설문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세부적인 건 책을 좀 천천히 보시고요. 설문지가 완성이 되면은 최소 150명 이상한테 설문 받는 이런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학술지라든가 저널에 논문을 내게 되는데요. 학술지에 내는데 학술지가 정말 유명하면 할수록 박사학위 통과하는 쉬운데요. 이런 유명한 곳에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좋은 곳에 내려고 하는데 안 실리기 때문에 점점 다운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문이 없이 학술지 없이 박사학위를 합격시켜주기가 어려운 게 이런 검증이 안 된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시켰다가 심사위원한테도 큰 불행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가지 의혹이 생길 수가 있고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학술지에 안 실린 거는 청구 논문을 합격시켜 주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 사기 청구 논문을 정말 중요한데 본인도 중요하지만 심사위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위 논문 전에 이 논문을 검증할 수 있는 학술지 게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했지만 이제 연구자나 학자는 본인이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좋은 학술지에 게재하려고 하고 있고요. 반면에 수준 높은 학술지는 정말 좋은 논문을 실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본인 수준에 맞는 학술지를 선택해서 투고하는 게 필요하고요. 학회지 학술지는 좀 같은 개념으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단 학술지는 이제 국제 학술지하고 국내 학술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국제 학술지에는 이제 SCI하고 SSCI, ANHCI가 있는데 이 분야별로 다르거든요. 누가 더 좋다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제일 좋은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재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한국연구재단으로 한국학술지능재단이 다 통합되어 있는데요. 등재지가 그 다음 단급이고 이제 등재 후보지가 있는데요. 등재 후보지에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높은 좋은 분야를 추구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논문 자료실에 보면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회지의 논문 투고를 보통 저자가 2-3명 정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논문에서는 첫 번째 온 저자가 1저자고 그 다음 2저자, 3저자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통상적으로 첫 번째 오는 사람이 논문 작성에 제일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고요. 또 이 논문 지도 교수님이라든가 다른 조 교수님, 여러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보면 논문에 실리는 게 굉장히 평가 요소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같이 올려주려고 하시면 곤란스러운 게 정말 좋은 논문이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회지의 논문 접수하고 결과 발표인데요. 절차가 좀 있는데, 논문을 자기가 등재하려고 했는데 심사가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심사위원 정말 궁금하거든요. 근데 심사위원 누군지 공개되지 않고 있고요. 심사위원 누군지 공개되면 문제가 많을 겁니다. 여하튼 그 좋은 학회지는 게재될 논문 편수보다 굉장히 많은 수가 와요. 뭐 등재 후보지는 매달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등재 후보지 나도 좀 논문 게재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참고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그 논문 심사 결과는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수정 없이 게재 1등급, 정말 제일 좋은 등급이고요. 수정 후 게재 2등급, 이것도 맡기 쉽지 않습니다. 수정 후 재심사를 받으면 좋고요. 게재 불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1등급은 상위 10%인데 그 박사학위 받는 분들이 처음 게재 신청할 때는 받기 어려운 수준이고요. 2등급도 수정 후 게재는 무조건 해주겠다, 수정만 좀 해라,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좀 받기는 수월치 않습니다. 처음 해서 3등급 받으면 정말 잘 된 건데요. 수정 후 재심사인데 논문 다시 보내면 심사를 다시 하겠다, 근데 게재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고요. 4등급 게재 불가는요, 우리 학회는 좀 보내지 말아라, 그냥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정말 미달이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학회지의 논문 심사 기준은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이 있어요. 뭐 기여도라든가 현실적 시사점, 독창성, 타당성, 서술 논리성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다 그 논문이 갖춰야 될 조건들인 거죠. 논문 다움 되어야지 논문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쓰기 관련 내용입니다. 네,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학술지에 제출했던 거를 2편 모아가지고 이걸 정리해서 종합 작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논문의 퀄리티라든가 뭐 객관성 여러 가지가 증명이 됩니다. 네, 그럼 물어보실 게, 학술지에 쓴 거는 자기 거 표절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실린 자신의 논문을 좀 보강하는 것은 통상적인 표절로 보지 않고요. 또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 있는 이 부분들은 앞에 나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부분들이더라고요. 논문 50편 검색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 앞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예비 조사라든가 연구 준비 이런 부분들도 설문들 이런 부분들도 앞에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보시면요, 통계 분석을 하는데 예상대로 분석 결과 나오면은 그 내용을 토대로 논문을 작성하면 되는데, 아마 대부분의 결과에서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상관관계, 연구 모양의 적합도가 부적합하게 나온 경우가 많다. 이거 정말 키포인트입니다. 쭉 진행했는데 마지막 설문에서 원하는 대로 안 나온 경우가 많아요. 정말 여기서부터가 논문 정말 다시 써야 되는, 새롭게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통계 결과가 나오는 단계가 연구자의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정말 그 몇 달 동안 거의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논문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서 막바지 때 정말 통계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은 정말 막막하죠. 막막한데 주변에 선배님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해결책은 분명히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키포인트입니다. 해결책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통계까지 맞추면 어떻게든지 해결은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방법들은 있는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뭔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 컨설팅 그런 데가 있는데, 뭔가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그런데 해결은 된다. 요거 같은 해결은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문 처음에 이제 요약본 얘기를 할 텐데요. 요약본부터 1장과 2장 이렇게 각 논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된다라는 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논문 4장도 있고 5장도 있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논문 정리할 부분들에 대해서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전체적으로 완성을 하더라도 교수님이 다시 한번 쓰는 심정으로 재수정하라고 자기가 써둔 논문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설문 관련해서 설문 대상자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도 검증을 해야 되고요. 설문지, 이거는 정말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검증된 설문지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하시면, 한번 잘못하면 설문 다시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 설문지는 정말 선배님들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설문은 응답자의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타당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다중 공정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구조배 방정식 모델로 통계 검증을 할 때는 이제 연구 모형의 적합도가 일정 수준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가설 검정도 잘 돼야 되고 쉽진 않지만 다 통과를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또 중요한 내용 보겠습니다. 요즘 핫한 논문 표절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논문 표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 다양한 논문 표절 검증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논문 표절에서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표절이란 말 보면은 다른 사람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이용해 쓰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표절하다는 의미가 한문 의미가 이제 협박해 훔치다 이런 거거든요. 심각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절이 정말 심각한 행위인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뭔가 전 새롭게 나오기가 힘든 상황에서 논문은 기존의 자료를 선 연구로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절의 시비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제도 교수님이 다른 사람의 연구에 벽돌 하나 더 올리는 노력이라고 하라고 하시는데요. 독창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행 연구, 다른 사람 연구에서 출발해서 좀 더 뭔가 보강이 되는 게 통상적인 논문인데 이런 경우하고 표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논문에다가 자신의 주장이나 연구 결과를 추구하는 게 좀 일반적인 논문 방향이고 현실인데 이런 현실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없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논문 표절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것도 또 문제예요.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좀 현재 있고요. 표절의 좀 근거나 기준은 가장 최근 자료가 논문 자료실에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표절에서 보면은 6단어 이상 무단 인용은 표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단어 이상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표절이고요.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표절이죠.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표절입니다. 짜집기와 토막 논문도 모두 표절이고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 이런 다양한 게 좀 더 있습니다. 좀 책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기 표절도 있어요. 자신의 것을 또 표절한다는 얘기인데 중북게재 학술지 여러 군데 내면 자기 표절에 걸립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군데 학술지 한 번에 동시에 보내시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위반되시면 처벌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책 읽는 내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문 표절이 안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정말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정말 꿀팁 같은 부분에 해당되겠죠. 자, 일단은 표절의 시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자를 참고를 하는데 기존에서 6단어 이상 연쇄 표현이 일치하지 않게끔 하시고요. 출처를 반드시 밝히고 본인이 다시 정리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써야 돼요. 이 부분은 말로는 힘들 것 같고 여러분들이 댓글이라든가 요청사항이 있으면 제가 샘플을 가지고 이런 경우는 표절이고 이런 경우는 표절이 아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추가로 제작하든지 한번 해보겠고요. 또 그리고 해외 논문 관련해서 논문 재인용하는 경우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써서 한 내용인데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하는 게 재인용인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또 재인용하면 심사위원님들이 왜 논문을 확인 안 했냐고 또 뭐라고 막 하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표절이 정말 되지 않게 하려면은 정말 모든 선행 연구나 이론을 전부 다 머릿속에 넣고 일한 다음에 안 보고 쭉 써내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표절 논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면 정말 직장인 같은 경우 최소 2년 걸릴 것이라고 책에서 있는데 이런 표절 안 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뭔가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하시면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논문 쓰는 법. 논문을 쓰면 정말 잘 쓰고 싶죠. 좋은 논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논문이라는 게 다른 논문보다 우수한 해외에 실리거나 굉장히 유명한 학회지에 실리는 논문 이 자체가 우수 논문이라고 할 수 있죠. 등재지 중에서 우수 학회지란 명단은 없는데 오래된 정통성 있는 학회, 논문 투과가 많이 된 학회 이런 데를 우수 학회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데 실린 거는 다 좋은 논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논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자면은 책에서는 독창성, 객관성, 절차성, 친밀성, 검증성, 윤리성 모두 충족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되면은 정말 좋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추구해서 논문을 쓰는 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통계 얘기를 좀 할 텐데요. SPSS하고 에이머스
구조 방식의 모델인데요. 통계 분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통계를 좀 맡기기도 했는데요. 예전에는 좀 단순했기 때문에 맡기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방법이 좀 연구 모델도 복잡해지고 다양성도 늘어나서 맡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본인이 해야 되는 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워야 돼요. SPSS는 뭐 통계 부분이지만 에이모스 이런 부분들 여러가지 유튜브라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배워서 하는 게 또 필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 통계 부분이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지죠. 통계는 거의 필수 부분이고 SPSS나 에이모스가 좀 제일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SPSS는 통계 패키지이고요. 통계 전문 프로그램이죠. 교차 분석,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분산 분석, 요인 분석, 논문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고요. 에이모스라는 거는 이제 구조 방정식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통계 분석 도구의 하나이고 이것 대신에 뭐 다양한 게 있기도 하지만 또 에이모스를 또 많이 씁니다. SPSS는 이름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SPSS 17 버전부터는 에이모스랑 같이 있는 통합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예전 버전에는 따로 있지만 요즘에는 같이 있어서 활용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모스는 좀 요즘 최근에는 많이 쓰거든요. SPSS만 하면 좀 약하게 좀 치고 있고요. 둘 다 하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것 같아요. SPSS 기본 분석을 하고 에이모스에서 구조 방정식 모델에서 뭐 특정 오차 추정이라든가 변수들과 인과관계 분석 이런 부분들 되고 상호 종속 관계 동치 추정도 가능하고요. 간접 효과까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논문에 대해서 검증을 많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책의 박사학위 논문 글을 마무리하면 꼭 하고 싶은 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필자가 어떤 책만 또 제목만 보고 주문했다가 너무 허접해서 분통을 터뜨린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이 그렇게 될까봐 심히 걱정이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책 분량이 많지 않거든요. 지금 내용을 설명을 쭉 했지만 분량이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구성이 잘 됐고 내용을 늘려서 단행본으로 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근데 너그러 뭐 이해를 해달라. 분량이 작은 것을 이해해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관련해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궁금한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논문 자료실 내용을 쓰면은 보완해서 개정판 때 보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현재 유튜브 관련해서 지금 동영상 보신 부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 영상을 찍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문헌에 대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책 어떤 책일까요? 궁금하시죠? 짜잔. 지금까지 설명한 책은 박사학위 논문 가이드라는 책이고요. 제가 쓴 책입니다.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박사학위 빨리 받는 방법으로 원래 단행본으로 출간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반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팔리고 있는 기술 학위 방법서라는 책의 앞쪽에다 추가해서 냈고요. 박사학위 논문 가이드 기술 학위 방법서라고 제목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앞쪽에 추가하다 보니 원고 내용을 줄여야 됐고 결국 구매하신 분들이 분량이 적다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책 분량이 적어도 핵심 내용은 모두 있어서 책 가격 19,800원의 효과는 충분하다 이런 분도 있고요. 책을 보고 박사학위 받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분도 있어서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과 논문 작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분은 박사학위 논문 가이드 기술 학회 방법서 라는 책을 참고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교보문고나 S24 다양하게 또 참고해서 또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과 논문 작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유튜브에서 이성문 박사 검색하시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야 나중에 검색이 수월합니다. 박사학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은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완전 멋지십니다. 훌륭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영상에 달린 댓글에 모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은 댓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박사학위 취득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화이팅!